이 교통은 도시의 혈관이다. 독일 유럽도시교통계획연구소 소장 에밀 리히터 교수가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이 말을 내뱉었을 때 그는 이미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베를린 지하철을 설계한 그였거든요. 파리 메트로도 런던 튜브도 모두 경험해본 유럽 교통 시스템의 산증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그가 목격한 것은 상상을 뛰어넘었어요. 한 번 기본 요금 내고 4번 갈아타도 추가 요금이 거리만큼만 붙는다고. 독일에서는 구간마다 새로 표를 끊어야 했거든요. 지하철역마다 화장실이 있고 모두 깨끗하다고. 베를린 지하철 화장실은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외국인도 길을 절대 잃지 않는 안내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의 세계관을 뒤흔든 건 따로 있었어요. 트리버드바이저에서 외국인들이 쓴 리뷰였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뉴욕보다 싸고 런던보다 빠르고 도쿄보다 친절하다. 과연 서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에밀 리히터입니다. 독일 유럽도시교통계획연구소에서 소장을 맡고 있어요. 지난 20년간 유럽 주요 도시들의 교통 시스템을 설계해왔습니다. 베를린, 뮌헨, 함부르크의 지하철과 버스 노선이 제 손을 거쳐갔죠. 이번에 서울을 찾은 이유는 단순했어요. CNN에서 의뢰한 아시아 도시 교통 시스템 분석 프로젝트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아시아 도시들은 너무 빨리 성장해서 체계가 부족하다는 편견이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날, 놀라움이 시작됐습니다. 공항철도 AREX를 타고 서울역까지 가는데 좌석이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무엇보다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독일 DB철도보다 정확했어요. 서울역에서 지하철로 갈아탔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환승할 때 추가 요금을 내지 않더라고요. 독일에서는 노선이 바뀌면 새 표를 사야 하는데 말이에요. 동행한 사라 김 프로듀서가 설명해줬습니다. 서울은 통합요금제라서 한 번 찍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거리만큼만 추가 요금 내면 돼요. 믿기 어려웠어요. 유럽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시스템이었거든요. 첫 목적지는 한강 밤섬이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백은호 사무관이 안내를 맡았어요.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왜 하필 밤섬부터 보시려고 하세요? 백 사무관이 물었어요. 도시 교통을 이해하려면 도시의 중심부터 봐야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서울의 중심은 한강이니까요. 지하철을 타고 국회의사당역으로 향했어요. 차량 내부가 정말 깨끗했습니다. 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었고 좌석도 새 것 같았어요. 독일 지하철은 이렇지 않거든요. 청소를 자주 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매일 밤 전체 점검하고 청소해요. 백 사무관의 답변이었습니다. 시민들도 깨끗하게 이용하시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승객들이 음식물을 바닥에 흘리지 않았고 큰 소리로 통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질서 정연했어요. 국회의사당역에서 내려 한강공원으로 걸었습니다. 겨울이라 춥긴 했지만 공기가 맑았어요. 도시 한복판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요. 한강을 처음 본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강폭이 엄청났어요. 독일의 라인 강보다도 넓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물이 깨끗했어요. 저기 새들이 보이시죠? 환경 NGO에서 온 김도윤 씨가 가리켰습니다. 정말로 물 위에 오리들이 떠 있었어요. 수십 마리가 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겨울에도 저렇게 많나요? 네, 물이 얼지 않거든요. 난류가 흘러서요. 김 씨의 설명이었습니다. 망원경을 빌려 자세히 봤어요. 청둥오리, 흰뺨 검둥오리, 비오리까지 다양한 종류였습니다. 도심에서 이런 생태계를 보다니. 몇 년 전부터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김 씨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강 수질이 좋아지면서요. 놀라웠습니다. 베를린의 슈프레강에서도 이렇게 많은 새는 못 봤거든요. 그것도 도심 한복판에서 말이에요. 밤섬 조망대에 올라갔어요. 한강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변에는 자전거 도로가 쭉 이어져 있었고 그 옆으로 보행로가 있었어요. 체계적으로 구획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전거 도로는 어디까지 이어져요? 서울 전체를 관통해요. 총 200km가 넘어요. 백 사무관이 대답했습니다.
감탄이 나왔어요. 독일에서도 이렇게 긴 자전거 도로는 드물거든요. 강변에서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가족들, 산책하는 연인들. 모두가 자신만의 공간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교통 접근성은 어떤가요? 제가 물었어요.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예요. 모든 강변이 그런가요? 거의 다요. 지하철역 500m 이내에는 한강 접근로가 있어요.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대중교통과 여가 공간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된 도시는 처음 봤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한강에 석양이 비쳤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도시의 불빛과 강물이 어우러진 모습이 환상적이었습니다. 내일은 어디로 가시나요? 사라가 물었어요. 청계천요. 도심 하천 복원 사례를 보고 싶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흥미로울 거예요. 백사무관이 웃었습니다. 청계천은 교통 시스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 말이 궁금했어요. 하천과 교통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저녁 시간이라 사람이 많았지만 질서 있게 탑승했습니다. 밀지도 않고 자리를 양보하기도 했어요. 독일보다 예의 바르네요. 제가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서울 사람들 원래 그래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지하철 안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도 없었고 음악을 크게 듣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았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다른 첫날이었어요. 서울이 이렇게 체계적인 도시일 줄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교통 시스템이었어요. 통합요금제, 깨끗한 지하철, 정확한 운행시간.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더 자세히 봐야겠어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한강에서 본 새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도시와 자연이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 도시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교통 시스템을 넘어선 무언가가요.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청계천에서는 또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둘째 날 아침, 청계광장에서 시작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사방이 고층 빌딩으로 둘러싸인 곳에 물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백은호 사무관이 설명해줬어요. 원래 여기는 복개되어 있던 하천이었어요. 복개요? 콘크리트로 덮어서 도로를 만든 거죠. 그런 하천을 다시 열었다는 뜻이었어요. 유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도심 교통이 얼마나 복잡해질까요? 교통 대신 하천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제가 물었어요. 시민들이 원했거든요. 더 나은 도시 환경을요. 청계천을 따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양쪽으로 보행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지상보다 몇 미터 아래라서 차량 소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물이 맑았어요. 도심 한복판을 흐르는 물치고는 놀라울 정도로요. 수질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요. 김도윤 씨가 물속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물고기들 보이시죠? 정말로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살기 시작했나요? 복원 후 자연스럽게 정착했어요. 신기했습니다. 인공적으로 복원한 하천에 생태계가 스스로 자리 잡은 거였어요. 청계천을 따라 동쪽으로 걸었습니다. 세운상가가 보였어요.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이었지만 위압적이지 않았습니다. 저 건물은 뭔가요? 1960년대 상가 건물이에요. 최근에 재생했죠. 백사무관의 설명이었습니다. 올라가 보니 옥상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청계천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도심 속 녹색띠처럼 이어져 있었어요. 청계천 복원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줬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보행 네트워크가 활성화됐어요. 어떻게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 많아졌거든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청계천에서 인사동까지 걸어서 10분. 광장시장까지도 1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모두 보행자 친화적인 길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을지로로 갔습니다. 골목이 독특했어요. 오래된 공업사와 트렌디한 카페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 카페에 들어갔어요. 사장이 외국인인 저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독일에서 왔다고 하니 더욱 관심을 보였어요. 이 동네 분위기가 어때요? 제가 물었습니다. 옛날과 지금이 공존하는 곳이에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급하게 변하지 않아서 좋아요. 창밖을 보니 할아버지가 철물점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그 옆으로 젊은 커플이 갤러리를 구경하고 있었고요. 자연스러운 조화였습니다. 오후에는 인사동으로 향했어요. 청계천에서 걸어서 갔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큰 도로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모두 보행자 전용 구간이었습니다. 이런 보행로 네트워크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청계천 복원과 함께 계획된 거예요. 백사무관이 설명했습니다. 하천만 복원한 게 아니라 주변 지역 전체를 재구성했거든요. 인사동은 또 다른 세계였어요. 전통 한옥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물관 같지 않았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살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한옥 카페에 들어갔어요. 마당에 있는 전통 가옥이었는데 커피숍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몇백 년 된 건물인가요? 조선시대부터 있던 한옥이에요.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건물을 현대적으로 활용하다니. 유럽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도심 한복판인데도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평화로웠어요. 사라가 촬영하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 어때요? 완벽해요.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어요. 저녁에 광장시장으로 갔습니다. 역시 걸어서 갔어요. 인사동에서 15분 거리였습니다. 시장은 활기찼어요. 할머니들이 음식을 파시고 관광객들이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도 많이 보였어요. 떡집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외국 손님 많이 와요? 요즘 정말 많이 와요. 텔레비전에 나온 후로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좋죠. 우리 음식을 좋아해 주니까. 따뜻한 호떡을 하나 주셨어요. 독일에서 멀리 오셨는데 이것도 드셔보세요. 자연스러운 친절이었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니며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도 질서가 있었거든요. 서로 부딪히거나 밀치지 않았어요. 시장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백사무관에게 물었습니다.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해요. 정부 규제는 없고요. 기본 위생 규정 정도만 있어요. 자율 관리가 이렇게 잘 될 수 있다니. 독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밤에 다시 청계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조명이 켜져 있어서 아름다웠어요. 연인들이 벤치에 앉아 대화하고 있었고 가족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녔는데 피곤하지 않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보행 환경이 좋아서 그래요. 사라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계단이 많지도 않았고 길도 평탄했습니다. 무엇보다 걸을 곳이 많았어요. 내일은 뭘 보실 거예요? 김도윤 씨가 물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자세히 체험해보고 싶어요. 좋은 선택이에요. 서울 교통의 진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호텔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본 것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청계천, 세운상가, 을지로, 인사동, 광장시장. 모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어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유기적인 네트워크였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청계천이 있었습니다. 하천 복원이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니.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독일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례였습니다. 단순히 물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를 재생시키는 촉매 역할을 한 거였어요. 내일은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셋째 날, 지하철 2호선 홍대 입구역에서 시작했어요. 아침 출근 시간이라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혼잡하지 않았어요.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플랫폼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양쪽으로 줄을 서 있었습니다. 중앙은 비워두고요. 왜 가운데를 비워두나요? 내리는 사람들을 위해서예요. 정말 그랬어요. 지하철이 도착하자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에 차례대로 탑승했어요. 독일보다 더 질서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타고 있는데도 조용했거든요. 통화하는 사람도 작은 목소리였고 음악도 이어폰으로 듣고 있었어요. 항상 이렇게 조용한가요? 백사무관에게 물었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다른 사람 배려하는 문화가 있어서요. 신기했어요.
독일 지하철은 이렇지 않거든요.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도 많고 시끄러울 때가 많아요. 여의도역에서 내려서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저녁에 겨울 축제가 열린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올 텐데 괜찮을까요? 보시면 알아요. 오후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가족 단위, 연인들, 친구 그룹까지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줄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입구에서 안내받을 때 놀랐습니다. 휠체어 전용 통로는 저쪽입니다. 별도 동선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장애인 접근성까지 고려한 거였습니다. 축제장 안은 더 놀라웠어요. 수만 명이 모였는데도 질서가 있었습니다. 푸드트럭 앞에서는 긴 줄이 있었지만 아무도 새치기 하지 않았어요. 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매년 오시나요? 네, 아이들이 좋아해서요.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 안전하다고 느끼세요? 그럼요. 모든 사람이 질서를 지키니까요. 정말 그랬어요. 아이들도 부모 말을 잘 들었고 어른들도 서로 배려했습니다. 독일 축제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놀이기구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긴 줄이 있었지만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아이들도 뛰어다니지 않고 순서를 지켰어요. 부모들이 잘 가르치는 것 같네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원래 한국 문화예요. 김도윤 씨가 설명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려하는 법을 배워요. 한 할아버지를 봤어요. 손자와 함께 왔는데 주변 쓰레기까지 주워 담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버린 게 아닌데도 말이에요. 할아버지, 왜 저것도 주우세요? 손자가 물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잖아. 할아버지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았어요. 이런 게 시민의식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더 많은 사람이 몰렸어요. 하지만 혼란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공간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음식 판매 구역에서도 질서가 있었어요. 각 트럭마다 줄이 있었고 차례를 지켰습니다. 음식을 받으면 자리를 양보했어요. 경비원이 별로 안 보이는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시민들이 스스로 지키니까. 백사무관의 대답이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최소한의 안내 요원만 있을 뿐 강압적인 통제는 없었습니다. 시민들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CNM팀에서 온 레이첼 윤도 함께 있었어요. 한국계 캐나다인으로 좀 냉소적인 편이었습니다. 이런 질서가 진짜일까요? 그녀가 의심스러워했어요. 하지만 계속 지켜보니 정말이었어요. 어디서도 큰 충돌이나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배려하고 있었거든요. 한 독일인 가족을 만났어요. 관광객들이었습니다. 축제 분위기가 어때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놀라워요.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면 경찰이 더 많이 필요해요. 여기는 평화롭네요.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아이들 놀이 구역도 인상적이었어요.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교대하며 아이들을 지켜봤습니다. 다른 사람 아이라도 위험하면 도와줬어요. 이런 공동체 의식은 어디서 나오나요? 제가 물었어요. 오래된 문화예요. 김도윤 씨가 설명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지혜랄까요? 해가 지면서 조명이 켜졌어요. 한강이 반짝이며 흘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커플들이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았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싱가포르와 비교하면 어때요? 사라가 물었어요. 완전히 달라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싱가포르는 벌금으로 질서를 지켰다면 여기는 시민이 스스로 규칙을 만든 도시예요. 레이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자발적인 질서는 처음 봐요. 밤 10시가 되자 축제가 마무리됐어요. 수만 명이 동시에 빠져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밀치지 않았어요. 천천히 차례대로 나갔습니다. 지하철역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사람이 몰렸지만 질서 있게 줄을 섰습니다. 지하철이 오면 내리는 사람을 먼저 기다렸어요. 러시아어보다 더 많은 사람인데 더 질서 있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본 것은 단순한 질서가 아니었습니다. 성숙한 시민사회의 모습이었어요.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 규제가 아니라 문화. 그것이 이 도시의 힘이었습니다.
내일은 교통 시스템을 더 자세히 봐야겠어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넷째 날 아침 강남역에서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가장 복잡한 지하철역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많았어요. 하지만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역 내부가 놀라웠어요. 안내 표시가 정말 명확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표기되어 있었어요. 외국인이 길을 잃을 걱정이 없겠네요. 백은호 사무관이 설명해줬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시스템이에요. 모든 역이 이런가요? 네, 전 노선 다 그래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봤어요. 휠체어 리프트가 따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장애인 접근성까지 고려한 거였어요. 플랫폼에서 기차를 기다렸습니다. 전광판에 도착 시간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2분 후 도착. 정말 정확히 2분 후에 도착했습니다. 운행 시간이 정확하네요. 실시간 관제 시스템이 있어서요. 백 사무관의 설명이었습니다. TOPIS라고 해서 모든 교통을 통합 관리해요. 지하철을 타고 여러 역을 다녀봤어요. 환승할 때마다 놀랐습니다. 추가 요금이 없더라고요. 교통카드 한 장으로 모든 게 해결됐어요. 이 카드 하나로 뭘 할 수 있나요? 지하철, 버스, 택시까지 다 돼요. 사라가 설명해줬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어요. 믿기 어려웠어요. 독일에서는 구간마다 새 표를 사야 하거든요. 여기서는 정말 편리했습니다. 버스를 타보기로 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도착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3분 후 도착. 정말 정확했어요. 버스가 와서 교통카드를 찍었어요. 따 소리와 함께 요금이 처리됐습니다. 지하철과 환승되는 거였어요. 기본 요금을 중복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이 환승 할인은 어떤 원리인가요? 거리 비례 통합 요금제예요. 백 사무관이 설명했습니다. 총 이동 거리로만 계산해요. 놀라운 시스템이었어요. 많이 갈아탈수록 오히려 이득이었거든요. 독일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관찰했어요. 노인분들을 위한 우선석이 있었고 젊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양보했습니다. 임산부나 아이 동반 승객에게도 자리를 내주었어요. 배려 문화가 잘 되어 있네요.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김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한강 하구 쪽으로 갔어요. 드론 촬영을 위해서였습니다. 접경 지역이라 허가가 필요했어요. 허가받기 어렵지 않았나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하루 만에 답변 와요. 사라가 대답했습니다. 절차가 정말 간단해요. 정말 그랬어요. 독일에서는 몇 주씩 걸리는 일인데 여기서는 하루 만에 처리됐습니다.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이었어요. 드론을 띄워서 한강 전체를 봤습니다. 정말 장관이었어요. 강을 따라 자전거 도로가 쭉 이어져 있었고 그 옆으로 지하철 노선도 보였습니다. 교통 네트워크가 정말 체계적이네요. 50년 계획으로 만든 거예요. 백 사무관이 설명했습니다. 지하철 9호선을 타고 돌아왔어요. 좌석이 편안했고 승차감도 좋았습니다. 독일 지하철과 비교해도 손색 없었어요. 지하철은 몇 개 노선이 있나요? 23개 노선이에요. 정말요? 베를린보다 많네요. 역시 놀라웠어요. 이렇게 큰 지하철 네트워크를 가진 도시가 있다니. 저녁에 택시를 타봤어요. 역시 교통카드로 결제할 수 있었습니다. 기사님이 친절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독일에서 왔다고 하니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서울 교통이 어때요? 기사님이 물으셨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편리한 건 처음 봐요. 고마워요. 우리도 자랑스러워요. 택시에서 내려 지하철로 환승했어요. 택시비의 일부가 할인되더라고요. 연계 교통 할인이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2004년 대중교통 개편 때 도입됐어요. 백 사무관이 설명했습니다.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요. 정말 시민을 위한 시스템이었어요. 복잡한 요금 체계가 아니라 간단하고 합리적이었습니다. 밤에 버스를 다시 타봤어요. 심야 버스였는데도 정시에 왔습니다. 승객들도 질서 있게 탑승했어요. 밤에도 이렇게 안전한가요? 대중교통은 아주 안전해요. 사라가 대답했습니다. CCTV도 있고 관리가 잘 돼요. 정말 안전하다고 느껴졌어요. 밤늦은 시간인데도 여성 승객들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레이첼이 말했어요.
캐나다에서는 밤에 대중교통 타기 무서워요. 여기는 다르네요. 호텔로 돌아가면서 정리했어요. 하루 종일 서울의 교통 시스템을 체험했습니다. 정말 완벽에 가까웠어요. 통합요금제 덕분에 어디든 편리하게 갈 수 있었고 실시간 정보로 기다림도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질서의식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시스템을 독일에도 도입할 수 있을까?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적으론 가능하겠지만 시민 문화까지 바뀌어야 했어요. 그게 더 어려운 일일 것 같았습니다. 서울의 교통 시스템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었어요.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과 함께 만들어진 작품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놀라움이 있을까?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섯째 날, 장애인 접근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어요. 백은호 사무관이 휠체어 이용자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명수 씨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교통사고 후 휠체어를 이용한다고 하셨습니다. 서울에서 이동하기 어렵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이 씨가 대답했습니다. 특히 지하철은 정말 편해요. 지하철역에 가보니 정말 그랬어요. 엘리베이터가 모든 역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플랫폼까지 바로 연결되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요? 2000년대부터 단계적으로 설치했어요. 백 사무관의 설명이었습니다. 모든 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거든요. 지하철을 타는 모습을 봤어요. 이명수 씨가 휠체어로 접근하자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배려해 주시나요? 대부분 그래요. 한국 사람들 원래 친절해요. 이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지하철 안에는 휠체어 전용 공간이 있었어요. 다른 승객들은 그 공간을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버스도 타봤습니다. 저상버스였어요. 휠체어가 그대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버스가 맞나요? 전체 버스의 절반 이상이에요. 백 사무관이 설명했습니다.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버스 기사가 친절했어요. 휠체어 고정 장치를 직접 도와주셨습니다. 안전하게 고정됐어요. 확인까지 해주셨어요. 청계천으로 이동했습니다. 보행로에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이었습니다. 점자블록이 잘 되어 있네요. 최근에 전면 재정비했어요. 김도윤 씨가 설명했습니다. 국제 기준에 맞췄어요. 실제로 시각장애인분을 만났어요. 흰 지팡이를 들고 혼자 걷고 계셨습니다. 길 찾기 어렵지 않으세요? 점자블록 덕분에 괜찮아요. 음성 안내 신호도 있었어요.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뀔 때마다 소리로 알려줬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신호음이 친숙했어요. 인사동에서 한옥 카페에 들어갔어요. 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휠체어로도 접근할 수 있었어요. 전통 건물인데도 접근성을 고려했네요. 리모델링할 때 의무사항이에요. 백 사무관이 설명했습니다. 카페 내부도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공간이 넓었어요. 화장실도 장애인용이 따로 있었습니다. 세심하게 배려한 거였어요. 광장시장도 가봤습니다. 전통시장인데도 접근성이 좋았어요. 주요 통로는 휠체어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넓었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휠체어 이용자를 도와주시는 모습을 봤어요. 어디 가려고 하세요? 자연스럽게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이런 도움이 자주 있나요? 이명수 씨에게 물었어요. 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도와주세요. 감동적이었어요.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배려였거든요. 오후에는 한강공원으로 갔어요. 여기도 접근성이 훌륭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공원까지 경사로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공원 설계할 때부터 고려한 거예요. 백 사무관이 설명했습니다.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요. 공원 내 화장실도 장애인 전용이 있었어요. 넓고 깨끗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었어요.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가 분리되어 있어서 안전했어요. 휠체어로도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때요? 제가 이명수 씨에게 물었어요. 유럽도 가봤는데 여기가 더 편해요. 정말요? 사람들이 더 친절하거든요. 저녁에 음식점에 갔어요. 입구에 단차가 있어서 걱정했는데 간이 경사로를 설치해줬습니다. 사장이 직접 도와주셨어요.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사장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어요. 음식점 내부도 테이블 간격이 넓어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었어요. 미리 배려해서 설계한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작은 음식점인데도 이런 시설이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이런 배려가 법적 의무인가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있어요. 백사무관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레이첼이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캐나다에서도 이 정도는 아닌데요. 밤에 택시를 탔어요. 휠체어 전용 택시였습니다. 이런 택시가 맞나요? 계속 늘리고 있어요. 기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택시비도 일반 택시와 동일했어요. 추가 요금이 없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더 받지 않나요? 그럼 안 되죠. 다 똑같은 시민인데요. 기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자연스러운 배려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본 것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했어요. 함께 간다는 건 가장 느린 사람에게 속도를 맞추는 것이다. 이명수 씨가 한 말이 기억났습니다. 서울은 정말 그런 도시인 것 같았어요.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된 도시. 그것이 이 도시의 진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독일도 장애인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그보다 더 따뜻했어요. 시설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내일은 또 어떤 감동이 있을까? 기대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6째 날 탄천으로 향했어요. 한강의 지류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김도윤 씨가 특별히 안내해 주기로 했어요. 겨울 철새들을 보실 수 있어요. 탄천에 도착해서 놀랐습니다. 도시 한복판을 흐르는 하천인데 물이 정말 맑았어요. 그리고 새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저게 다 뭔가요? 제가 물었어요. 청둥오리, 흰뺨 검둥오리, 비오리예요. 김 씨가 설명했습니다. 겨울에 남쪽으로 내려오는 철새들이에요. 망원경으로 관찰해봤어요. 정말 다양한 새들이 있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것만 수백 마리였어요. 원래부터 이렇게 많았나요? 아니에요. 하천 정비 이후에 늘어났어요. 김 씨의 답변이었습니다. 물이 깨끗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찾아온 거죠. 신기했어요. 도시 개발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반대였거든요. 오히려 복원시킨 거였어요. 물속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어요. 물고기도 많네요. 붕어, 잉어, 송사리까지 다양해요. 중랑천으로 이동했어요. 역시 한강의 지류였습니다. 여기도 비슷한 광경이었어요. 이 지역이 특히 유명해요. 김 씨가 가리켰습니다. 수달이 돌아온 곳이에요. 수달이요? 정말 수달이 있었어요. 물속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수달을 보다니. 언제부터 나타났나요? 몇 년 전부터요. 백사무관이 설명했습니다. 생태계가 회복되면서 자연스럽게 돌아온 거예요. 감동적이었어요. 한번 사라진 동물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니. 자연의 회복력이 놀라웠습니다. 하천 주변을 걸어봤어요.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태 서식지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개발과 보존을 어떻게 균형 맞춘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처음부터 생태를 우선 고려했어요. 김 씨의 설명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사람의 편의만 생각한 게 아니라 동물들의 서식지도 배려했습니다. 인공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웠어요. 한강 본류로 갔어요. 여기는 더 큰 규모였습니다. 강폭이 넓어서 새들의 서식 공간이 충분했어요. 저기 보이는 섬이 뭔가요? 밤섬이에요. 철새들의 주요 서식지죠. 김 씨가 설명했습니다. 밤섬 주변에는 정말 많은 새들이 있었어요. 기러기떼가 일제히 날아오르는 모습도 봤습니다. 장관이었어요. 저 새들은 어디서 온 건가요? 시베리아에서 온 겨울 철새들이에요. 이렇게 먼 곳에서 온다고요? 네, 매년 같은 시기에 와요. 놀라웠어요. 시베리아에서 서울까지 날아와서 겨울을 나는 거였어요. 그만큼 이곳 환경이 좋다는 뜻이겠죠. 드론을 띄워서 전체를 촬영했어요. 하늘에서 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강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였어요. 이런 생태계를 유지하기 어렵지 않나요? 시민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김 씨가 대답했습니다. 새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해요. 정말 그랬어요. 강변에서 사람들이 새들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를 내거나 방해하지 않았어요.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 새들은 추워서 따뜻한 곳을 찾아온 거야. 우리가 조용히 해야 하는구나. 아이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자연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한강생태공원을 갔어요. 인공적으로 조성한 공간이었지만 자연스러웠습니다. 습지를 재현해 놓았어요. 이런 공간을 왜 만들었나요? 철새들의 휴식 공간이에요. 백사무관이 설명했습니다. 자연 서식지를 보완하는 역할이죠. 정교하게 설계된 게 느껴졌어요. 단순히 예쁘게 만든 게 아니라 새들의 생활 패턴을 고려해서 만든 거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새들이 이용하고 있었어요. 물가에서 먹이를 찾는 새들, 나무에서 쉬는 새들. 정말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관찰대에서 망원경으로 봤어요. 가까이서 새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독일에서도 이런 곳이 있나요? 김 씨가 물었어요. 있긴 하지만 도시 외곽에 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도심에서 이런 곳은 드물어요. 정말 그랬어요. 베를린에도 자연공원이 있지만 도심에서는 멀었습니다. 여기처럼 접근성이 좋은 곳은 없었어요. 저녁 무렵 새들이 잠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봤어요. 무리지어 날아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자연의 리듬이 느껴졌어요. 매일 이런 광경을 볼 수 있나요? 네, 겨울 내내 볼 수 있어요. 김 씨가 답했습니다. 레이첼도 감탄했어요. 캐나다에서도 이런 건 쉽게 못 봐요. 도시와 자연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곳은 드물어요. 밤에 강변을 걸으며 돌아왔어요. 조명이 은은해서 새들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세심하게 고려된 거였어요. 이 모든 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라니 신기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자연이 스스로 회복한 거예요. 김 씨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방해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말이 인상 깊었어요. 개발이 꼭 자연을 파괴하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요. 호텔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본 것은 단순한 생태 복원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와 자연의 새로운 공존 모델이었어요. 사람도 동물도 함께 살 수 있는 도시. 그런 미래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받습니다. 삶은 연결이다. 그리고 회복이다. 김 씨가 한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고 잃어버린 것도 되찾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 청계천 광장에 다시 섰어요. 일주일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도시가 어떤 곳인지 알 것 같았어요. 사라가 마지막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소감을 정리해 주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건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문명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지난 일주일간 본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한강에서 본 철새들. 청계천을 걸으며 느낀 평화. 지하철에서 경험한 편리함. 시민들의 자발적인 질서.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기술과 자연이, 효율과 배려가, 개발과 보존이. 이런 조화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백은호 사무관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뭔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했어요. 이런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백사무관의 답변이었습니다.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발전한 거죠. 김도윤 씨도 함께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신뢰였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정부와 시민 사이의 신뢰요. 어떤 신뢰요? 정부는 시민을 믿고 시민은 정책을 믿는 거요. 김 씨의 설명이었습니다. 서로 믿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온 거죠. 점심시간에 광장시장에서 마지막 식사를 했어요. 떡집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독일로 돌아가시나요?
네, 내일 비행기예요. 또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따뜻한 인사였어요. 일주일 만에 정이 든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한강에서 마지막 촬영을 했어요. 새들이 여전히 평화롭게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일상이었어요. 이 장면을 독일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사라가 물었어요.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더 나은 도시가 가능하다는 것을요. 레이첼과도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 생각과 달라졌나요? 제가 물었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녀가 인정했습니다.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레이첼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의 힘이었어요. 저녁에 을지로 카페에서 마지막 차를 마셨어요. 처음 왔던 그 카페였습니다. 사장이 기억하고 반가워했어요. 일주일 동안 어떠셨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이런 도시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창밖을 보니 사람들이 평상시처럼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데이트하는 연인들, 산책하는 가족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특별해 보였습니다. 이 평범함이 사실은 특별한 거네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밤에 청계천을 마지막으로 걸었어요. 조명이 물에 비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내일이면 독일로 돌아가시는군요. 김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아쉬워요. 또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꼭 다시 올 거예요.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이 도시는 한번 오면 다시 오고 싶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매력이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서 마지막 정리를 했어요. 일주일간의 경험을 문서로 남겨야 했습니다. CNN 리포트로 만들 예정이었어요. 서울 질서 있는 자유, 숨쉬는 생태계, 다정한 기술, 그리고 모두를 위한 설계.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서 감동이 새로웠어요. 이런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사람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리포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썼어요. 서울은 나에게 설계란 무엇인지를 다시 물어보게 만들었다. 공학이 자연을 품고 시스템이 시민의식을 담고 디자인이 약자를 향할 수 있다면 그 도시는 이미 문명이다. 정말 그런 생각이었어요. 도시 설계에 대한 저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에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삶이겠죠. 오늘도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청계천을 산책하고 한강에서 새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 도시가 주는 교훈을 독일에서도 실현할 수 있을까?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기술이나 제도는 복사할 수 있지만 문화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어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어요. 결심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며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고마워요, 서울.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이 경험을 독일에서, 유럽에서,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더 나은 도시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전하겠다고. 서울이 저에게 준 선물은 그런 희망이었어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 그것이 제가 얻은 가장 큰 보물이었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지 석 달이 지났어요. 베를린에 있는 제 연구실에 앉아서 서울 경험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한강의 철새들, 청계천의 평화로운 모습, 지하철역의 질서 있는 풍경. CNN 리포트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방송 직후부터 전 세계 도시계획자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말 그런 도시가 있나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제가 쓴 리포트 제목 이건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문명이다는 유튜브에서 100만 뷰를 넘었어요.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학생들의 반응이었어요. 강의 시간에 서울 이야기를 하면 눈이 반짝였거든요. 교수님, 정말 그런 도시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언제 견학 갈 수 있나요? 제 강의 내용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효율성과 경제성만 강조했는데 이제는 시민 참여와 공동체 의식을 더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서울에서 배운 교훈이었어요. 신간 원고도 거의 다 썼어요. 제목은 도시를 다시 설계하다 서울에서 배운 21세기 도시계획이었습니다. 출판사에서는 큰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서문에 이렇게 썼어요. 서울은 나에게 설계란 무엇인지를 다시 물어보게 만들었다. 공학이 자연을 품고 시스템이 시민의식을 담고 디자인이 약자를 향할 수 있다면 그 도시는 이미 문명이다. 베를린시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시장실에서 연락이 와서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의 통합교통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회의에 참석해서 설명했어요. 기술적인 복사보다 중요한 건 시민 문화예요. 어떤 문화 말씀이세요? 서로 배려하는 문화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소용없어요. 시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문화는 어떻게 만들 수 있죠? 시간과 신뢰가 필요해요. 정부와 시민이 서로를 믿어야 하고요. 파리시에서도 초청 강연 요청이 왔어요. 생강 주변 개발 프로젝트 자문을 원한다는 거였습니다. 서울의 청계천 사례를 참고하고 싶다고 했어요.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천 복원의 핵심은 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무슨 뜻인가요? 시민들이 원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위에서 강요하면 실패하죠. 많은 질문이 쏟아졌어요. 서울 시민들이 그렇게 협조적인 이유가 뭔가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살아온 경험이 쌓였기 때문이에요. 유럽에서도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봐요. 다만 시간이 필요하죠. 런던,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에서도 비슷한 요청이 들어왔어요. 모두 서울의 도시계획 모델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연락은 중국에서 왔어요. 베이징시 도시계획국에서 초청장을 보내왔습니다. 한국의 시민 참여형 도시계획을 배우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베이징에 가서 강연했어요. 청중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런 모델이 가능할까요? 왜 안 되겠어요? 중국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질문이 이어졌어요. 시민 참여를 어떻게 유도하죠? 강요가 아니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거죠. 강연 후에 중국 관료들과 개별 면담을 했어요. 서울 모델의 핵심이 뭐라고 보세요? 신뢰예요. 정부와 시민 사이의 신뢰. 그런 신뢰는 어떻게 쌓아요? 투명성과 일관성이 중요해요.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베이징시가 시범 사업으로 시민 참여형 교통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거였어요. 작은 시작이었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 연구소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서울 모델 연구팀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서울에 가서 직접 조사하고 왔어요. 교수님 말씀이 맞았어요. 연구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정말 다른 도시였어요. 뭐가 가장 인상 깊었나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배려요.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썼어요. 제목은 시터전 마이너스 센터드 어번 디자인 러닝 프롬 SEOULS 인터그레이터드 어프로치였습니다. 국제도시계획 저널에 게재됐어요. 논문이 나온 후 더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하버드, MIT, 옥스퍼드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전 세계 학자들이 서울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뿌듯했던 건 학생들의 변화였어요. 졸업 후 서울로 인턴십을 가는 학생이 늘었습니다. 현장에서 배우고 싶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1년 후 서울에 다시 갔어요. 국제도시혁신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제는 시민 중심 도시의 미래였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처음과 달랐어요. 이제는 익숙한 곳이 됐거든요. 반가웠어요. 청계천에 다시 서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1년 전과 똑같았지만 제 시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평범함이 얼마나 특별한 건지 알았거든요. 포럼에서 강연했어요. 도시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공동체입니다. 진짜 혁신은 인간다움을 되찾는 것입니다. 청중들이 열심히 들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도시계획자들이었습니다. 강연 후 질문이 쏟아졌어요. 독일에서 이런 모델을 적용하고 있나요? 시작했어요. 베를린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성과는 어때요? 아직은 초기지만 긍정적이에요. 마지막 밤 한강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새들이 여전히 평화롭게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이었어요. 1년 전 이곳에서 받은 감동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서울이 제게 준 선물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베를린에서, 파리에서, 베이징에서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시를 다시 설계하다. 제 책 제목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마지막으로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며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강물처럼 희망도 흘러가고 있었어요. 전 세계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